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이 같은 토요일 날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는 갑자기 한여름에 폭우가 오듯이 그렇게 비가 내리는가 하면은 천둥 번개도 치고 참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어수선한데 날씨조차도 이렇게 되는지 그런 복잡한 주말입니다. 자, 오늘 광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광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오늘 현재의 문제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 또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광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다른 소설에 비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잖아도 몇 분께서 너무 소설을 공부하러 왔는데 라는 그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쉽게 좀 짧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 핵심을 우리가 뭐랄까요? 그냥 지나가듯 한번 소설을 읽어봤다라는 걸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소설의 엑기스가 뭐냐, 주된 정신이 뭐냐를 속 빼와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더라 정도 빼와서 가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제대로 소화해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약간 딱딱한 것들은 제대로 씹어 먹는다 할까요? 예, 딱딱한 것은 제대로 좀 씹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려합니다. 한마디로 이데올로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데올로기.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러지 말고 제가 이제 조금 더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이데올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이데올로기가 뭔가라는 문제는 그렇게 얄팍한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무겁고 또 난해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데올로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데올로기, 일단 어원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왜 이데올로기라 하는가? 이념이라 하면 되지. 이념이라 해도 됩니다만은 어원을 일단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출발됐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네이버에서 찾은 걸 한번 볼게요. 이데올로기란 독일어에서 출발됐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사람이 인간, 자연, 사회에 대해서 규정짓는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이념적인 의식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요 부분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할 테고요.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될 게 있는데 그 빠지면 안 될 게 뭔가 하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걸 빠뜨려 버렸는데 뭔가 하면은 이념적인 형태를 가리킨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이념적인 형태를 절대화시킨다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해석한다 할까,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인데 어째서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정의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어떤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늘 어떤 사상들이 있다가 또 사라지고 또 그다음 후속 사상이 나타나고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오면서 우리는 그 같은 문화유산들을 다 물려받아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사상이라는 것은 항상 검증받고 비판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절대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화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속셈이 있다든지 또는 안 그러면 무지한 탓으로 이거를 끌고 나와서 절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화시켜버리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사람들께 설득하기 좋거든요. 딱 절대화시켜버리면요. 목소리가 세지잖아요.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아이고 조용히 해라 막 그런 거는 관심 없어.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저 사람 좀 뭐 아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목소리 큰 사람들은요. 뭘 모르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을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제대로 모를 뿐더러 자기 논리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주 보면 사내답게 목소리 크게 잘 얘기했다고 이러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고요. 어떻든 중요한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늘 사상은 비판받을 수도 있고 사상은 검증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로? 우리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이제 보편화할 수는 없을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나라고 볼게요. 내가 어떤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게 있나요? 때적으로 사실은 세상에 가만히 보면요. 절대적으로 진리라는 거는 아주 적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부르짖는 거에서 여기에서 이데올로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데올로기를 이 개념보다는 중요한 게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나쁘다라고 그렇게 사잡아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세상을 보는 틀을 하나 그것도 고정시켜서 딱 떼온 게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틀을 하나 딱 떼왔는데 이 떼온 거를 가지고 절대화 시켜버리죠. 이걸 따라야 돼. 이러면서 절대화 시키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말할 때는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게 절대화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데올로기는 항상 검증받고 비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내세운 사람이 이제 그러거든요. 그거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겁주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붙잡아다가 입을 털어막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게 우리 역사였죠. 그러나 이제 제대로 된 그 이데올로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남쪽과 북쪽이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죠. 우리 역사상 가장 나쁜 비극입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부끄러운 그런 거죠.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집안끼리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마치 한국 전쟁 중에서 남한에서만 24만 5천 명 정도의 희생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더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거의 한 28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실종자 이렇게 포함하게 됐을 경우에는 79만 명이랍니다. 북한에서는요.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나 실종되고 하는 것이 우리 남북의 인명피해인데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역사에 뒷걸음질 쳐버렸죠. 그래서 괜히 옆에서 잘 이 이득을 취해간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이었죠. 일본이 한국전쟁 때문에 확 이렇게 커 나올 수 있는 그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 좋은 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게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역사에 이긴 자든지 전쟁에서 진 자든지 간에 할 것 없이 역사에 뒷걸음치는 건 불가피하게 되는 거고 또 세계 경쟁 속에서 우리는 도태되게 되거든요. 전쟁을 하게 되면. 명구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배불리 해서 더 힘을 키워버리면서 우리는 거기에 끼어들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위험하고 안 좋고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도 그렇지만은 바로 이제 이런 게 큰 문제들인데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광장이라는 소설은 정면으로 이데올로기가 뭔가라는 것을 비판하고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데올로기라는 걸 검증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명준이라는 철학가 학생으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젊은이다운 패기도 갖고 있을 뿐더러 자기가 갖고 있는 지성이라는 측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한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이 사회가 뭐가 문제인가? 남한 사회의 체제가 뭐가 문제인가? 남한 사회가 부르짖는 이 이데올로기는 뭐가 문제인가라는 것을 문제 삼고요. 또 그다음에 북한으로 월북을 해서는 그다음에는 더 행편에는 북한에서의 벌어지는 이데올로기 한마디로 김일성 주체 사상 외에는 아무것도 진리도 뭐도 없는 그런 현실을 보고 기겁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떻든 우리가 이제 이런 양쪽 다 비판하는 경우를 우리는 소설을 통해서 쭉 같이 가게 될 텐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간 파괴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인간 파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겠다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이데올로기를 무조건 추앙하고 추종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우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비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데올로기 비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같이 이데올로기 비판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 운동이 벌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쪽이든 저쪽이든지 자기네들이 세우는 이데올로기 속에 우리 국민을 끌고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한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자기 그것만 끌고 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중심이 딱 서고요. 이 중심이 선 이 우리가 이 마구 흔들리는 국제사회 속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 마구 흔들어 버리잖아요, 지금요. 힘 있다고 해서 미국이 마구 흔드는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America first." 미국이 우선이다. 점잖하게 말해서 "America first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뱃속 먼저 채우겠다는 생각입니다. 내 뱃속 먼저 채우겠다. 거기에는 올바른가 또는 그른가라는 가치 판단이 없고요. 이게 진리인가? 또 이것이 평화인가? 이게 휴머니즘적인가? 이런 생각은 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는가 하면은 내 뱃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러면서 트럼프가 흔들어대는 때에 저는 우리 정치인이 부르짖는 건 간단하다고 봅니다. 우리 자꾸 국내에서 이데올로기 가지고 싸우지 말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념 가지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파멸하는 일이고 이걸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뭔가 하면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 인제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 외부 세력에서 마구 우리를 흔들어 대는 이 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중심을 잡아갈 건가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런 사상도 예를 들어 사회주의적인 세상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자본주의적인 생각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쪽 생각도 가져올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중간에 딱 서고 이쪽 저쪽을 가져와서 그때그때마다 사용하겠다고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쪽은 이쪽대로 자기 이데올로기를 정해 놓고 저쪽은 저쪽대로 정해 놓고 우리 국민을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안 끌려들죠. 왜 그런가 하면 왜 내가 거기 가서 당신네들 하수인해야 되는데 나도 나름대로야 존엄한 자로 이 땅에 왔어.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수인 노릇하고 종 노릇합니까? 왜 이데올로기에 빠져 삽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있는 존귀한 내가 여기 있다면은 내가 여기에 딱 서서 내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볼 줄 알고 세상의 평화가 뭐고 정의가 뭐고 세상에서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존엄성이라는 게 뭔가라는 게 생각되고 행동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들어설 여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는 게요. 우리 국민의 96%가 정치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했고요. 맞죠? 그렇지 않으면 96%가 심각하다고 이미 대답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거는 심각하다는 걸 느낍니다. 느끼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걸 극복할까라는 답이 없습니다. 정치인조차들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나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하면 자기 이념, 자기 진영의 이익만 생각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이데올로기만 최고로 들어서지 우리 국민은 안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데 또 어차피 또 지금 투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표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벌써는 저는 판이 딱 알려졌다고 봅니다. 어느 쪽을 하든지 바보 되게 돼 있는 쪽이 지금 나와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데올로기 속에 이데올로기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귀중한 우리 자신을 나라는 사람을 이런 이념이라는 틀 안에 가다 놓으라고 하면은 그거는 반발을 해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찾아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 찾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그래서 결국은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답해 줬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거꾸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던지면 간단합니다.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을 때에 그런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게 이데올로기 비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이데올로기를 비판해야 될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누가 줬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렇게 자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를 종의 멍에로 삼고 나오려고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라고 딱 하면서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당신 종 돼야 되고 왜 그 이데올로기의 종이 돼야 되냐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그런 데 찾아간다든지 그런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규정해 나온다든지 이데올로기로 감싸버리려고 할 때에 반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게 바로 결국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런 우리 믿음이 바로 서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저는 그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좌우 눈알만 딱 굴리다가 이기는 쪽에 가서 나요 하면서 나가라는 겁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눈알만 굴려가지고는 역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좌우가 딱 갈라져 갔을 때에 우리 민족끼리 싸움질을 하고 싸움질을 붙이고 있을 때에 그거는 아니야라고 하면서 나부터 나서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야 바른 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데올로기 이 이명준이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을 통해서 남쪽은 남쪽대로 비판해보고 북쪽은 더더욱 북쪽대로 그야말로 김일성 주체사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데올로기 가운데 이데올로기는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요. 다 없고 오로지 김일성 주체사상만 있는 데가 거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들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비판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만 이끌어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같이 흔들리는 전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을 내놓고 또 몸소 실천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전 세계가 바라보고 야, 한국은 정말 역동적이다. 저같이 한번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이랬더니만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툭툭 떨고 또 제대로 뛰더라.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명주는 두 번째 애써서 형사실에 앉아 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다. 명준을 맡은 형사 옆에 앉은 얼굴이 바둑판같이 각이진 친구가 명준을 힐끗 쳐다보더니 묻는다. 뭐야? 이형도 씨 자제분이야? 이형도? 이형도가 누구야? 다음 자리에 앉았던 친구도 서류에서 눈길을 떼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든다. 박헌영이 밑에서 남로당을 하다가 이북으로 뺑소니 친 새끼야? 저편 자리에서 소리가 난다. 응, 알아? 요사이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인가에서 대남방송에 나온 놈 말이지? 그래, 이 새끼가 그 새끼란 말이지? 와, 웃음이 터진다. 명주는 고개를 숙이고 발끝을 내려다본다. 아버지 이름이 놀림을 받는 자리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태어나는 것을 알았다. 얻어맞고 터지더라도 먼저 번처럼 취조간하고 단둘이인 편이 오히려 나을성 싶다. 여럿의 놀이개가 되는 건 더 괴로웠다. 그래, 이 자식은 뭘 하는 놈이야? 철학자라네. 철학? 대끼꽃, 아편쟁이 같은 게 그럴싸하군. 이런 새끼들 속이란 더 알쏭달쏭한 거야. 내 사찰계 근무 경험으로 극렬한 빨갱이들 가운데는 이 새끼 같은 것들이 꽤 많아. 보기는 버러지도 무서워할 것 같지. 이런 일이 있었어. 그저는 명준을 젖혀놓고 동료 쪽으로 돌아앉아서 겪은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명준은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한 번 놀란다. 그는 자기 전성시대라면서 일제 때 특호 형사 시절에 좌익을 다투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특고가 마치 한국 경찰의 전신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 말투에는 일제시대에 그 학교의 전신이던 학교에 다닌 선배가 그 소위 후배들을 앞에 놓고 옛날 운동으로 날리던 얘기에 신명이 났을 때의 도도함이 있다. 그 옛날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명주는 자기가 마치 일본 경찰의 특고 형사실에 와 있는 듯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형사의 얘기는 그토록 지난 날과 지금을 뒤섞고 있다. 빨갱이 잡는 걸 가지고 볼 때 지금이나 일본 시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완연하다. 일제는 반공이다. 우리도 반공이다. 그러므로 둘은 같다라는 삼돈논법. 그는 아까를 거푸짓거린다. 그의 의견으로는 빨갱이는 어떻게 다뤄도 좋다. 그는 옛날은 좋았다고 한다. 옛날엔 세도가 당당했다고 한다. 명주는 차츰 몰라진다. 옛날이 좋았다. 조선시대란 말인가? 고려, 신라, 사만, 혹은 에덴 시대? 아니, 이자가 그런 고전적인 회고 취미를 가졌을 리 없다. 그건 일본 시대를 말하는 소리다. 20분이나 잘되게 그를 버려뒀다가 그제야 돌아앉는다. 잘 생각해봤나? 네. 이 새끼 첫마디에 알아듣는 적이 없어. 대학에서 철학까지 공부하는 새끼래? 왜 그래 눈치가 없어?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주는 전쟁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북한으로 돌아간다든지 또는 남한에 남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제3국을 선택합니다. 남한도 경험해봤고 북한도 경험해봐서 어느 나라도 싫으니 난 제3국으로 가겠다 해서 제3국행 배를 타고 지금 가는 중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배 위에서 생각으로 쭉 소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액자식 구성이라 하죠. 액자가 이렇게 되시면 대학교 3학년 때 그 사진 속에 쑥 들어가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가 또 쑥 돌아와서 현재 배 위에서 있는 얘기를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북한에 쑥 갔다가 또 돌아와서 현재의 얘기를 하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성되어 있는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까지 했던 거는 대학교 학생일 때 3학년일 때에 있었던 이야기,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에 전윤회 국문과 학생입니다. 국문과 학생인 전윤회를 소개받았고 그래서 전윤회와의 몇 번 만났다가 이제 전윤회를 찾아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바이를 막 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천으로 윤회네 집으로 가지요. 이렇게 이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렇게 몰고 자기 오토바이도 아닙니다. 친구인 태식의 오토바이를 말도 하지 않고 끌고 나와가지고 그냥 타고 윤회네 집에 가는데 왜 그랬는가? 그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뭔가를 현실에서 좀 도피하고 싶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겠다 생각해서 그 다음 돌파구를 찾아가고 뭔가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윤회네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윤회네 집에 찾아 들어가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윤회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윤회네 집에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때에 윤회네 집에서 있으면서 또 고전에 윤회네 집에 가기 전에 있었던 얘기를 또 액자 속으로 들었는데 액자 속에 또 다른 액자죠. 그 액자는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월북한 아버지가 북한의 대남 선전부 부장입니다. 그런 높은 관리죠. 대남 선전부 부장이면서 대남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바람에 이 남한에 살고 있는 이 아들이 이제 잡혀 들어가서 당신은 이제 그렇게 되면 잡혀 들어가죠. 잡혀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그렇게 했습니다. 벌써 한 번 잡혀 들어가서 그런 일이 당하고 난 뒤에 이번에는 두 번째 잡혀 들어간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한 번 잡혀 들어가고 난 뒤에 두들겨 맞고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일주일 후에 또 잡혀 들어가서 첫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일주일 후 명주는 두 번째 S서 형사실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하면 첫 문장이 시작되죠. 그래서 요번에는 세 사람의 형사가 앉아서 이제 이명준을 취조하는 거죠.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렸다시피 윤회네 집을 찾아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윤회네 집에 앉아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형사들이 이제
우선 이명준에 대해서 바로 "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이형도 자제분이랍니다." 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형도가 누구야?" 인제 이렇게 되면서 자기네들 들고 있는 서류를 들다보면서 "아니 이 새끼가 박은영 뒤따라다니면서 이북으로 뺑소니 친 놈 아니야?" 하면서 아버지를 마구 힐난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새끼의 자식이 이 새끼란 말이지?" 인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 뭐 살뜰한 그것도 없었는데다가 오히려 아버지가 이렇게 힐난당하는 이 자리에서 자기는 또 아버지를 만나게 한다 할까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다.' 인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형사들이 자기네들 앉아 가지고 무슨 뭐 얘기를 해대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얘를 취조하기에 앞서 가지고 형사들끼리 지네들끼리 얘기하는데 특고 형사 시절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요. 8.15 해방 이후에 우리 대부분은 일제에 아부하면서 일제에 형사했던 사람들이 남아서 다시 또 형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었죠. 좀 그게 정리됐었으면 이런 일이 안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첫 출발부터 불명확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배신한 놈이 그때의 응징은 못 받더라도 공직은 물러났었어야 했죠. 근데 공직을 그대로 가졌죠.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일제에 아부해서 큰 부를 이루었던 놈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해방 이후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오늘날까지도 떵떵거리면서 그러는 데다가 나쁜 짓은 골라서 하죠.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휘문고등학교 민영희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일제에 얼마나 아부했으면 일제가 자귀를 줍니다. 일제로부터 그렇게 자귀도 받으면서 그렇게 아부를 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손들이 아직도 서울에서 휘문고등학교 그거를 다 우지자지하며 자그마치 50억 해당되는 돈을 자기네들이 인마이 포켓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그 같은 돈에 인마이 포켓하는 돈이 누구 돈인가 하면 교회가 체육관을 사용하면서 뒷돈으로 준 돈입니다. 참 이것도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뒷돈을 주면 안 되죠. 정식적으로 돈을 주든지 그런 뒷돈은 우리는 교회가 줄 수 없습니다만 거부해야겠죠. 한마디로 공범이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잘못하는 게 한두 건 아닌데 서울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뭐 그 교회에 사람들이 미어터지도록 그러죠.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같이 민족의 배신자고 민족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거지 인제는 사학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뒷돈 챙기는 거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낸 헌금이 거기에 쓰이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아픔이 없는 겁니다. 네, 아픔이죠 사실은요. 그게 오늘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도 보면 형사들이 일제 특고 시절 얘기를 또 잔뜩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뭐 좋은 시절이었다는 거죠. 호시절이었다는 것이대 한마디로. 그런 호시절 얘기를 하고 인제 그러다가 인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잘 생각해 봤나?" 인제 이러면서 듬뿍 이명준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이 새끼 마 첫 마디 알아들어 본 적이 없어. 대학에서 철학까지 공부했다는 새끼가 왜 이래? 그렇게 눈치가 없어?" 하면서 오히려 인제 소리 지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순순히 불 생각 들었느냔 말이야." 이러면서 몰아붙입니다. 순순히 부르라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돈 받고 아버지로부터 거짓해서 "너 대학 다니고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인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인제 취조를 하는데 형사들이라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답은 딱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놔 놓고는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게 우리 한국의 형사들이죠. 진리에 맞춰서 진리의 중심에 서서 이 사람이 범법을 했는가 그러지 않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모든 것에서 인제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명주는 생각에 사실은 또 그거고 아버지의 친구인 변성재라는 아버지의 친구인 이 사람이 그 친구의 그걸 봐서 이 이명준을 자기 집에 있게 하고 또 대학 공부도 시켜 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아이를 보살펴 주는데 이제 아버지의 돈이 와서 그런 것 아니냐 부르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데 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먹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직 경험 없을 때는 그런 수에 너 같은 놈의 수에 잘 넘어갔었지. 그렇지만 지금은 달라. 너 같은 놈 한두 명 겪은 줄 알아? 뱃속까지 화나다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너 같은 거는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죽어버릴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너를 죽여버릴 수 있는 게 나야라는 생각. 얼마나 그 행편없는 그게 협박에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속에서 그런 생각을 두 번째 잡혀 들어가지고 협박당하는 쥐도 새도 모르고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부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놀림받고 그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순히 불 생각이 들었냔 말이야. 명주는 잠깐 고개를 떨어뜨렸다가 똑바로 고개를 쳐들면서 입을 열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에게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못 아시는 모양인데 제 부친은 집에 들어서는 통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분이었고 월북하셨을 때도 처음 몇 달 동안은 어머니나 저나 그런 줄을 몰랐어요. 전에도 집을 비우시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변성재 씨 댁에 와서 지금까지 지냈고 아버지 소식은 알래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변 선생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형사는 그의 말을 내내 들어주고 있지는 않는다. 성냥개비를 가지고 뒤를 후비기도 하고 새끼손가락 끝으로 콧구멍을 후비기도 하면서 딴전을 부리다가 변성재란 이름이 나왔을 때 불쑥 한마디 던진다. 변선생? 변선생은 거기까지는 다짐할 수 없다는 거야. 명주는 가슴이 쾅 막힌다. 어렴풋이나마 그 이름이 미칠 수 있는 힘을 짐작하고서 한 명준의 그 말만은 놓치지 않고 대뜸 쏘아붙이는 형사의 투는 흘려듣는 듯하면서 대목은 결코 놓치지 않고 있다는 다짐이다. 능글맞은 늑대 한 마리를 보는 듯하다. 변 선생이 뭐라 한 걸 가지고 넘겨짚는 수작인지 그것도 알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순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있는다. 물론 한 집에 사는 식구라도 일거일두동을 모조리 알 수야 없겠지만 저의 생활이란 간단합니다. 제가 제일 접촉이 많은 곳이래야 결국 학교일 테고 그 밖에 교우관계도 조사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은 죄 없이 추궁받는 건 정말 괴롭습니다. 일거일동이니 접촉이니 교우관계니 하는 이 동네 말이 제 입에서 술술 나온다.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명주는 잠깐 생각했다. 별로 없습니다. 뭐? 한 사람이라도 대란 말이야? 글쎄요. 특별히 친하다는 사람은 변태식이 그중 변태식이? 못하는 사람이야? 변 선생 자제분입니다. 아따, 요 새끼 노는 꼴 좀 봐라. 옆자리에서 거들듯 흥 소리가 난다. 변 선생을 끌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단 말이지? 그따위 장깨 부리지 마. 하긴 내 경험으로도 너처럼 상판떼기가 새님처럼 생긴 게 곧잘 사람을 속이는 법이야. 내가 아직 경험이 없을 땐 부수에 잘 넘어갔지. 그렇지만 지금은 달라. 너 같은 놈을 한두 명 겪은 줄 알아? 뱃속까지 화나다 이 새끼야. 그러면 어쩌자는 말일까. 그의 목을 재는 손은 웬걸 끈질기다. 무서움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렷한 모습을 띈다. 그 후 한 번 더 불러들이고는 아직 아무 기별이 없다. 명주는 나나를 걱정이라는 먼지 티끌이 자욱이 서린 공기를 숨쉬면서 살았다. 그러면서 줄곧 속으로 부르짖는 한 가지 소리가 있다. 이명준, 자, 보람있는 삶이 끝내 자네 것이 된 거야. 갈빗대가 버그러지도록 벅찬 불안에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루의 시간이 어두운 무서움으로 짙게 칠해진 알차게 익은 시간이란 말일세. 자네가 그렇게 조르던 바람이 아닌가. 이제 심심하단 말은 말게 놀려주는 소리다. 그는 소리를 죽이느라고 술을 마신다. 마시면 마실수록 머릿속은 더욱 또렷해진다. 누르듯 무거운 공기에 견디도 못해서 불현듯 머리에 떠오른 윤혜의 모습을 쫓아서 이곳까지 오고 말았다. 윤혜가 손수 저녁상을 들고
두 줄로 키높이 자란 한나 울타리를 돌아온다. 명준 한 사람 몫이다. 전번에 서에서 형사한테 얻어맞은 후로 자꾸 자기가 못난 생각만 든다.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불쑥 찾아온 자기를 뛰어다니면서 보살펴주는 마음씨가 몹시 고맙다. 호황스럽던 몸가짐이 탁 꺾이고 며칠 사이로 퍽이나 약해진 느낌이다. 몸이 저절로 무언가를 배운 모양이다. 여태껏 기대어 오던 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온 게 아닌가. 적어도 나의 방 자물쇠는 장난감이었던 모양이다. 윤혜에게 상의해본다. 저는 지금 돌아갈까 합니다. 윤혜는 그를 빤히 쳐다본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늦었는데. 헤드라이트가 있으니 괜찮아요. 밤에는 왕래가 없으니 속력도 낼 수 있어요. 어머나, 참 이상하시네. 이상할 수밖에 없는 속을 털어놓지 못하는 일이 괴롭다. 글쎄요. 글쎄가 뭐예요? 이 밤에 오토바이 선수가 되실 작정이세요? 그녀는 까르르 웃다가 정 그러시다면 내일 떠나세요. 저희 형편은 며칠이라도 괜찮지만 며칠이라도 선생님 한 분 오셔서 밥 굶진 않아요. 그럼 여름 내내 여기서 신세질까요? 그럭하세요. 손뼉이라도 칠듯이 대뜸 반색을 한다. 집의 형편은 하하 식객이 늘어서 어떻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모님들이라든지 괜찮겠느냐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뭘 말입니까? 저희 집은 식구가 단촐해요. 작년에도 와보시고서 전 외딸이랍니다. 남자 형제는 없어요. 네? 호호, 내라니 마땅찮으세요? 명주는 마음껏 웃었다. 며칠 만에 처음 즐겁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요? 제가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알리기나 해 놓아야지요. 그게 좋겠군요. 그럼 내일 가셨다가 네, 모레나 늦어도 글피는 돌아와서 다시 한동안 신세 지겠습니다. 신세 하지 마세요. 주인인 제가 좋아서 모시는 건데 억지로 오시거나 하는 것처럼 뭘 그러세요? 그보다도 이제 그 우쭈거리를 벗으세요. 정하고 나니 후련하다. 여름 동안 아무 작정도 없이 있었는데 인천에서 보내게 되는구나. 나는 일부러 바라도 어려울 일이다. 설마 윤회네에서 한여름을 보내게 되리라고는 꿈도 안 꾼 일이라 마음이 술렁거림을 누리지 못한다. 영미가 놀릴 테지. 어쨌든 한동안 서울을 떠나 살게 된 일이 기쁘다. 조용한 시골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노라면 마음도 가라앉을 테고 좋은 마련도 떠오르리라 믿고 싶다. 고단할 테니 빨리 쉬라고 하면서 윤혜가 안채로 들어간 다음에도 이런저런 생각에 엎치락 뒤차락 하였으나 어느덧 쉼없이 밀려드는 잠의 물결 속에서 몇 번 꼴깍꼴깍 허덕이다가 끝내 깊은 밑바닥으로 푹 가라앉아 버린다. 뭔가를 탈출구를 찾고 뭔가를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윤혜네 집에 그렇게 탁 가게 돼서 이제 윤혜네가 반겨줍니다. 예, 윤혜가 이제 마침내 명준을 위해서 저녁상을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윤혜가 손수 저녁상을 들고 두 줄로 키높이에 자란 칸나 울타리를 돌아서 온다. 영감은 윤혜네가 기거하는 방은 마치 딴채처럼 본체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체에서 했는 저녁상을 윤혜가 이제 들고 칸나가 키높이로 자란 그 사이로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서에서 그러니까 형사한테 전번에 서에서 형사한테 얻어맞은 후로 자꾸 자기가 못난 생각이 든다. 그렇죠?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너 목숨까지도 이제는 내가 쥐도 새도 모르고 죽여버릴 수 있는 게 너야. 이런 식으로 하는 협박을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위축돼 있겠죠. 그렇게 위축돼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자신이 못났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불쑥 찾아온 자기를 그렇게 환대해주고 그 보살펴주는 마음씨가 너무 고맙다는 거죠. 윤회가. 그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같이 호황스러운 몸가짐이 탁 꺾이고 그렇죠? 며칠 사이로 퍽이나 약해진 느낌이다. 몸이 저절로 무언가를 배운 모양이다. 머리로 배운 게 아니고 몸이 저절로 자기가 그렇게 나약하게 된 것을 배우는 모양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태껏 기대어 오던 게 무엇인지 간에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걸 믿어온 게 아닌가.
적어도 나의 방 자물쇠는 장난감이었던 모양이다. 이 표현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요. 사실은 이렇게 형사들께 두들겨 맞으면서 취조당하고 아버지를 뭐랄까 웃음거리로 만들고 이러면서 네가 제대로 불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진 게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와 나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밀실이죠. 이 밀실을 잠궈 놓는 밀실에 잠겨져 있는 자물쇠는 그저 장난감이었나 보다. 이렇게 쉽게 내 밀실이 허물어지면서 나의 존재가 이렇게 위협받는가 보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 소설은 광장과 밀실이라는 것. 밀실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비롯해서 개인적인 세상이죠. 개인이 갖고 있는 자리죠. 이 자리가 이렇게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물쇠는 장난감이었나 보다. 내 밀실을 지키는 것은 장난감에 불과했는 것 아닌가 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회계를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이 이제 됐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 밤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윤회가 그렇게 어떻게 이 밤에 가겠다고 서울로 가겠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헤드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머나 참 이상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밤에 못 가게 합니다. 왠가 하면 오토바이 선수 될 작정이에요. 밤에 그렇게 가겠다고 그러니 그러면서 윤회가 적극 나서서 밤에 아니고 가려면 내일 가라는 식으로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정그릇이다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만 그렇게 하룻밤 신세 지겠다 그러니까 하룻밤 신세 지는 거 문제가 아니고 많이 신세 져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 집에 올여름 방학 동안 다 있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갑니다. 왠가 하면은 가서 태식이네께 집에서 가서 이제 윤혜네 집에 요번 여름 방학 때 있을 때니까 다시 그 나를 찾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돌아가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윤혜네 집에 가서 이제 모든 게 잘 풀려드는 건가? 또 한 가는 또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같이 윤혜가 너무너무 잘해줘서 윤혜하고 딱 맞아서 둘이 결혼하는가 보다. 우리는 이제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윤혜네 집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위로도 받고 윤혜가 잘 해줍니다. 잘 해주는데 비해서 윤혜는 말씀드렸다시피 국문과 학생이고 나름대로의 국문과 학생이면 철학과 못지않게 뭐가 생각이 있을 줄 알았어요. 윤회하고 지나면서 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병폐 중의 병폐를 윤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미리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는 뭡니까? 내 등 뜨시고 배부르고 내가 편하면 이게 최고지. 다른 무슨 깊은 생각을 한다든지 몸이 좋으면 다 좋은 거지. 이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정신세계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런데 윤회는 바로 그런 꿈을 꾸고 있고 그런 순진하기는 순진하지만은 그런 소수민적인 요렇게 움츠러져 있는 아이가 윤회라면은 거기에 비해서 이명주는 어떻습니까? 참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참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자기는 무참히 짓밟힌 지금 내 밀실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린 상황에서 그거를 좀 위로받고 탈출해 보고 싶은 쪽을 선택한 게 윤회인데 윤회를 선택해서 막 찍어놔 가지고 윤회 집에서 이제 지내는 얘기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윤회 집에서는 같이 그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윤회가 외동딸이고 식구가 아주 단촐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집에 그렇게 살고 하니까 이같이 이명준이 와서 한 방학 동안에 같이 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도 부담될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고 그런 괜찮은 형편의 집이죠. 그렇게 해서 윤혜네하고 그 집에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 얘기입니다. 예감이란 말이 있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냈고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 어떤 사람이든 생애에 적어도 한두 번씩 이런 느낌을 겪게 되는 법이고 지금 명준이 바로 그렇다. 자기가 애쓰지 않는데도 어떤 일이 다가옴을 살갗으로 느끼는 걸 예감이라고 부른다.
알맞은 말이 없는 탓으로 지금도 그대로 쓰지만 그 짜임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밝혀지지 않고는 앞으로도 그럴 거다. 하지만 명준의 경우에는 그 예감의 안속이 반드시 짐작 못할 것만은 아니다. 나라나 세상 앞일이 아니고 제 일이고 보면 뭐니 해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자기 삶이 어떤 나무에서 익을 대로 익은 끝에 곱다랗게 자리 잡고 있던 가지에서 뚝 떨어지기 앞선 얼마 동안 새로운 움직임을 마련하는 숨결이 아무래도 본인에게 새어나게 마련이다. 두꺼운 벽을 가진 방 안에서 주고받는 말소리가 듣는 사람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게 사실이라면 문득 귀찮아져서 엿듣기를 그만두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 명주는 자기 밖에서 또 안에서 아끼던 물건이 흠칫흠칫 허물어져가는 소리를 듣고 있다. 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집 제목이 쩍 말라가는 소리처럼 단단한 벽에 금이 가는 낌새를 눈치채고 있다. 그렇게 쉽사리 허물어지리라고는 정말 생각지 않던 일이었으나 별 수 없는 일이다. 고요한 무너짐. 그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쓸 손도 없었거니와 귀찮기도 해서 그저 심란하면서 꼼짝하기 싫은 몸을 일으킬 염을 내지 않았다. 실은 무서워서 그토록 질려버린 것이다. 윤혜한테 말하지도 않고 혼자서 곧잘 거리를 걸어본다. 부두를 낀 거리를 맺고 모자를 눌러쓰고 기웃거리는 시간에 그는 즐겁다. 윤혜도 없고 때리던 형사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비린내 나는 어시장에서 얼음에 잠긴 물고기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그저 때를 보내는 게 좋다. 얼음에 차갑게 잠겨서 눈을 번이 뜬 채 지붕에 박힌 빗바지 창문으로 내리비치는 햇살 아래 은색 비늘의 깨끗한 조기를 보고 있으면 미술이라는 일이 짜장 가난하게만 느껴지는 사무치는 울림이 있었다. 물건 살 사람 같지는 않은지 모른 채 해주는 그곳 사람들이 좋다. 너무 남한테 마음을 쓰면서 살아왔어. 모든 사람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흔히들 여자란 남편이나 애인이 아닌 남자한테도 꼬리를 치는 타고난 갈보라지만 시시한 소리다. 여자보다 더 째째한 남자도 얼마든지 있다. 나 같은 놈이 바로 그렇다. 남자는 씩씩해야 된다. 여자는 상냥스러워야 한다. 시시한 소리다. 아득한 옛날 수풀에서 돌도끼로 짐승의 이맛박을 치던 때 얘기다. 씩씩하려야 씩씩할 거리가 없다. 어찌 보면 문화란 말은 턱없는 믿음의 범벅이다. 남자는 씩씩하다고들 한다. 이미 씩씩하다는 이야기는 스포츠에서나 보이는 몸놀림의 깨끗함이라는 값밖에는 매길 수 없는 시대에 아직도 이런 믿음이 남아있다. 남자들은 씩씩한 채 하려고들 한다. 애인들 앞에서 굳센 수컷의 맛을 보여주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 바람이 얼마나 모진 일인지 알지도 못하는 여자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솥불 끝에서 피를 뿌리는 스페인 사람들이 한다는 그 백정놀이에서처럼 그들은 쓰러진다. 오늘날 세상처럼 사람이 영웅의 삶을 살 수 없을 때도 없다.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고 조건이 달라진 것이다. 조건을 쑥 뽑은 다음에 그 어떤 알맹이가 남는다는 건 곧 아름다운 미신이다. 나한테도 영웅의 삶을 살고 영웅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씨앗이 파묻혀 있을까? 그건 알 수 없다. 다만 이 검은 해가 비치는 어두운 광장에서는 피어날 수 없는 씨앗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런 광장으로 시민들을 불러내는 나팔수가 바로 비린내 나는 살갗 검은 여자들이 꼬챙이로 고기를 꿰어 강주리에 옮기면서 목신 소리로 샘을 외친다. 한나희요, 둘이요, 서희요. 가락을 붙인 샘 소리는 성의 구별을 잊게 한다. 저 여자들도 삶의 뜻을 가끔 생각할까? 아마 결코 않는다. 철학은 한가에서 온다고 무엇에서 비롯했건 교육받은 숱한 사람들에게 생각한다는 버릇이 붙어버렸다는 일은 물리지 못한다. 아가미처럼 이루어진 이 생각이라는 가닥을 떼어버리면 그들은 죽는다. 아가미를 떼지 않고 매듭을 푸는 길만이 사실에 맞는 처방이다. 개인의 밀실과 광장이 맞들렸던 시절에 사람은 속은 편했다. 광장만이 있고
밀실이 없었던 중들과 임금들의 시절에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 밀실과 강장이 갈라지던 날부터 괴로움이 비롯했다. 그 속에 목숨을 묻고 싶은 광장을 끝내 찾지 못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음 이 집에 왔을 적에 윤혜의 눈에 켜졌던 불은 그 후로 인해 볼 수 없다. 그녀는 3번에 1번씩은 명준을 따라 정한 데 없는 걸음을 따라 나선다. 기름이 떠돌고 나무 조각이며 빈 병이 떴다가 가라앉는다 하는 선창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말해주면 그녀는 그저 듣고만 있었다. 명준의 그런 겪음에 저도 끌리는지 어쩐지 겉으로는 어느 편으로도 보이는 심란하기까지 한 낯빛이다. 그럴 때 명준은 문득 무서워진다. 사람이 사람을 안다고 말할 때 그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자기뿐. 속았다 하고 떼었다 할 때 구워주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조르는 억지가 아닐까. 사랑이란 말 속에 사람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의 모든 걸 집어넣는다. 그런 잘못과 헛된 바람과 헛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이 바로 사랑이다. 어마어마한 구물을 얽어낸 철학자가 늙음하게 가서 속을 털어놓는 책을 쓰는데 그 맺은 말에서 사랑을 가져온다. 말의 둔갑으로 제주놀이하는 끝없는 오뚜기 노름. 철학이란 그렇게 가난한 옷이었다. 윤회의 덤덤한 낯빛은 관념 철학자의 달걀 이명준에게 화려한 원피스로 차리고 손이 닿을 거기에 다소 고우시 선 물 자체였다. 부드러운 살결이 벽에서 둘러싼 이 물건을 자취해보자는 북받침이 불쑥 일어난다. 그러자 언젠가 여름날 벌판에서 겪은 신선 노름의 가락이 전깃발처럼 흘러온다. 더러운 물건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일 때 저는 제일 반갑습니다. 눈이 열린다 할까요? 더러운 물건이야만 하나요? 아름다운 물건이 아름답게 보이는 건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대로는 더럽게 밖엔 보이지 않던 물건이 그대로 아름다움 속에 돋아나 보이는 건 마음이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오호, 그렇겠지요라고 이 텅 빈 말, 귀민 머리가 구름처럼 나부끼는 그녀의 옆 얼굴을 쳐다보며 명주는 알 수 없는 미움이 치받쳤다. 자, 그 다음에 예감이란 말이 있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감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감이 아니고 뭔가 윤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안주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암시하는데 예감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세상 앞일이 아니고 제일이고 보면 뭐니 해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자신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는 아니지만은 윤회네 집에 있으면서 어떤 애감이 있다. 그래서 곧잘 윤회께 얘기도 하지 않고 나와서 이제 인천 거리를 부두 거리를 이제 다닙니다. 그것이 즐거웠다고 그 얘기합니다. 연구하면은 시장에서 얼음에 잠긴 물고기들을 물끄러미 내다보면서 그때를 보내는 게 좋다. 얼음에 차갑게 잠겨서 눈을 뻔히 뜬 채 지붕에 박힌 빛바지 창문으로 내비치는 햇살 아래 은색 비늘의 깨끗한 조기를 보고 있으면 미술이라는 일이 짜장 가난하게 느껴지는 사무치는 울림이 있었다. 혼자서 나가지고 어시장에 가서 이제 고기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는 데서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물건 살 것 같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오니까 별로 말도 안 걸고 그렇게 신경 안 써주니까 고맙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비린내 나는 살갗 검은 여자들이 그 비린내 나는 살갗 검은 어시장에 이제 있다 보니까 몸에 이제 비린내가 배었겠죠. 그래서 꼬챙이로 고기를 깨어 광주리에 옮기면서 그 시장의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여자들 또 철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까? 아니야, 그러진 않을 거야. 아마 한가해야 하는 게 철학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봤을 때, 명준 자신을 봤을 때에 아무튼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고기에 아가미가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이 아가미를 떼낼 수 없는 것처럼
철학도로서의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처음 이 집에 왔을 적에 윤회의 눈에 켜졌던 불은 그 이후 인해 볼 수 없었다. 처음에 윤회네 집에 왔을 때 윤회가 가졌던 그 눈빛하고 이제 좀 지나면서 윤회의 눈에는 그런 불빛이 없더라는 겁니다. 참 예민하죠. 예. 그녀는 3번에 한 번씩 명준을 따라서 정한 데 없는 걸음을 따라 나서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돌고 하니까 하면 3번에 한 번 정도는 윤회도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다는 게 겨우 뭐 선창가에서 이런 것 저런 것 그렇게 보는 게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라는 말 속에 사람은 그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렇죠. 윤회를 뭔가 바람을 가지고 왔죠. 위로가 될 줄 알고 뭔가 내가 위안을 받고 또 현실을 탈출하는 한 탈출로를 이제 윤회로 잡고 여기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 아닌가, 헛믿음 아닌가 이런 쪽으로 얘기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회하고 같이 이렇게 바깥 광경이랄까 그런 것 보면서 아름다운 물건이 뻔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더러운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든지 그럴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윤회가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영혼 없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겠군요. 이 텅 빈 말, 귀밑머리가 구름에 나부끼는 그녀의 옆 얼굴을 쳐다보며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 없이 말하는 그녀의 옆 얼굴을 쳐다보면 명주는 알 수 없는 미움이 치받쳤다. 이 얘기입니다. 왜 미움이 치받쳤을까요? 뭔가 하면은 생각했던 윤회, 국문학과에 다니는 윤회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윤회가 너무 머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너무 비었다기보다는 너무 명준의 생각하고 너무 생각의 차이가 확 나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명준의 그 심리 상태가 미움이 치받쳤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다와 산 어느 편을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요. 산은 산대로 맛이 있고 그렇잖아요? 주여, 이 깡통을 용서하옵소서. 7을 70번 하여 용서하옵소서. 명주는 방금 연기를 뿜으며 그들 앞을 떠나가는 작은 통통배에 눈을 돌린다. 이런 말을 가지고는 그녀의 마음이 울리지 않는 모양이다. 아무리 전파를 보내도 한편의 수신기가 헐었거나 주파수가 안 맞으면 그 전파는 흩어진다. 가르치는 사랑으로 바다에 서면 그대로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유행가를 부르는구나. 홈이 다 달아빠진 레코드에서 흘러오는 이강산 낙하유수를 하지만 이토록 예쁜 아가씨가 국문학을 배우는 문학도가 귀여운 생각이 든다. 내 이야기도 유행가지. 본인에게는 아무리 벅찬 넋두리라도 남의 귀에는 유행가로밖에 들리지 않는 바에야 무슨 말이면 다르겠는가. 이만한 분별은 있다. 가면 외로움이 없는 땅이 나타날까요? 몰라요.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은 알만합니다. 꿈이지요? 꿈? 사람은 꿈에 속아서 사는 것 같아요. 왜 속아서라고 합니까? 그저 속는 거지요. 결혼도 무서워요. 집에서는 가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도 무섭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사람이 생기면서부터 있어온 일인데 비켜갈 수 있겠어요? 저는 가끔 나이 많은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손으로 목숨 끊지 않고 저 나이까지 살아냈다는 건 어떻든 장하다고. 장한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산 것이겠지요. 명주는 마음에서 가시가 뽑히고 누그러운 마음이 되어간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차분하지 못할까. 미움과 사랑이 함부로 뒤바뀌는 짜증스러움이 자기의 불안한 자리를 말하는 줄을 알긴 한다. 그러고 보면 광장에서 보낸 어두운 그림자는 그 항구의 붐빔 속으로까지 그를 따라와 있는 것이 된다. 그런들 윤혜에게 하풀이할 까닭이 없었으나 뉘우치면서도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윤혜에게 부드러우려고 애쓴다. 모처럼 폐를 끼치면서 심술까지 부릴 법이 없다고 뉘우친다. 어느 날처럼 그날도 2시쯤 한창 햇살이 이글거릴 무렵에 집을 나선다.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에 돌아다 본다. 윤혜였다.
명주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기다려준다. 왜 그리 혼자만 다니세요? 이건 저한테 놀러 오신 게 아니고 저희 집으로 오신 거군요. 노란빛 파라솔 밑에서 그녀는 웃는다. 명주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녀와 가지런히 걸음을 멈춘다. 오늘은 선창 말고 다른 데로 가요. 그는 머리만 끄덕인다. 선창을 끼고 올라가서 오래 걸었다. 명주는 이럴 때 남자가 두 사람 사이를 이끌어야 되려니 생각한다. 자기가 손만 내밀면 그녀는 들을 것 같다. 퇴짜 맞을 때를 떠올리고 머뭇거린다. 기껏 신사 대접을 받다가 도적놈으로 탈바꿈하는 데는 배짱이 있어야 했다. 도적놈. 거침없이 살던 사람들의 조마조마한 울렁거림을 옮겨볼 자리를 그는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눈앞은 좁아서 눈을 가린 마차 말처럼 숨막히고 지루한 산길을 한 가지 무심한 햇살에 짜증을 부리면서 몰아가는 나날이었다. 요즘 그 숱한 정치 모임의 어느 하나도 모르고 지내온 생활이었다. 까닭은 두 가지다. 벌어지고 있는 일의 뜻을 잘 알 수 없었다. 너무 큰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내친말을 하고 있다. 하느님의 문서를 보고 온 사람들처럼 철학이란 물건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면 정말 알고 있는 것보다 목소리를 더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높은 가락만 들리는 판에서는 싸울 뜻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까닭의 두 번째는 좀 더 가까운 슬기였다. 아버지 아들인 그는 조심해야 했다. 지금 한 여자를 굽혀보자는 생각은 죄악에 넘친 음모처럼 그를 꿰는다. 새로운 지평선에 올라선 사람의 새로워진 힘이 밀려온다. 그들은 다다른 곳은 왼편에 마을이 보이는 언덕진 땅, 생김이 분지를 이룬 움푹한 자리다. 오른편으로 멀리 바라보아야 할 선창과 거리는 막아선 늙은 느티나무의 한 무리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앞으로만 트인 눈길 앞에 선창의 분빔을 금방 보고 온 눈에는 기이할 만큼 긴 바닷가에 모래만 허허하게 기운 한낮의 햇살을 대비치고 있다. 느긋하면서 두근거리는 힘이 흥건히 속으로 개오르고 명주는 누구에게나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이다. 그들은 그 분지에서 조용함을 즐기듯 한참 서서 바다를 내다보고 있다가 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는다. 바다에는 배 그림자도 없다. 탐스럽게 푸짐한 뭉게구름만 우쭐우쭐 솟아있다. 희고 부드러운 덩어리에는 햇빛 때문에 유리처럼 반짝이는 모서리가 있다. 머리나 어깨 언저리가 그렇고 아랫도리는 그늘이 져 환한 윗몸을 돋우어준다. 그 모양은 여자의 벗은 몸을 떠올린다. 금방 물에서 나온 깨끗한 살갗의 빛깔과 부피를 닮았다. 어디서 봤던가 기억을 더듬는다. 영미였다. 그녀가 목욕을 하고는 곧잘 그의 방 의자에서 농담을 하다가 돌아가곤 할 때 보기가 민망하도록 곱던 살빛이다. 쓴 웃음을 짓는다. 기껏해야 떠올리는 본이라고는 영미뿐 초라해진다. 영미는 나한테 무엇이 되는가? 친구의 누이, 아버지 친구의 딸, 나의 친구, 주인집 딸. 그는 흠칫한다. 주인집? 왜 갑자기 이런 부름이 나왔을까? 여태까지 그 집을 주인집이라 여긴 적이 없다. 하지만 주인집이 아니고 무언가 그는 다시 구름을 바라본다. 반짝이는 작은 물체가 흰 바탕 앞에서 날고 있다. 구름 조각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갈매기다.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흡떠 물밑에 있는 먹이를 노리고 있는 모습이련만 떼어놓고 보기에는 날개를 기울이며 때를 내리어 꽂히고 때로 번듯 뒤채이며 스르르 미끄러지는 노곤한 그림 한 폭이다. 그다음에 이제 윤회와 둘이서 그 대화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윤회와 명준이 얼마나 서로 맞지 않는가. 서로 생각이 좀 이렇게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좀 맞아야 두 사람이 좀 뭐가 될 텐데 생각이 되지 않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산과 바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만은 둘 다 좋아요. 산은 산대로 멋있고요.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윤회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다음에 명준이 속으로 생각하는 대답은 못하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속으로 생각해.
그 다음에 갑자기 주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여 이 깡통을 용서하소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소설가의 어떤 표현법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시다시피 명준이 뭐 독실한 크리스찬이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하도 그 윤회가 하는 말들이 수준이 안 되니까 그때 툭 튀어나온 말이 주여 이 깡통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7을 70번이나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통통배에 눈길을 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녀께 어떤 전파를 보내보더라도 그녀는 명준이 보내는 전파를 받아낼 수 있는 수신가 못 되는구나라는 거를 하면서 그래 가르치는 사랑으로 가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안타깝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결혼 그런 거 나는 무서워요. 가끔 집에서 결혼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은 나는 무섭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윤회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명주는 자기 자신이 또 마음속에 들으는 가시가 꽂히기도 하고 또 너그러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지 못할까? 자기 마음도 또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미움과 사랑이 함부로 뒤바뀌는 짜증스러움이 자기의 불안한 자리를 말하는 줄 알긴 한다. 그러고 보면 광장에서 보는 어두운 그림자는 이 항구의 분빔 속으로까지 그를 따라와 있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는 윤회에게 화풀이 할 까닭도 없었으나 그렇죠. 윤회께는 전혀 그러지도 못했는데 뉘우치면서도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사실은 윤회께는 전혀 그게 없는데 그렇게 뉘우치기도 하고 윤회께 최대한 부드러우려고 애쓴다. 모처럼 폐를 끼치면서 심술까지 부릴 법이 없다고 뉘우친다. 그러면서 참 생각이 많지요. 여느 날처럼 그날 또 2시쯤 한창 햇볕이 이글거릴 무렵에 집을 나선다.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해서 보니까 윤회가 또 그날 또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혼자만 다니세요? 이건 저한테 놀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집으로 오신 거군요. 이제 이 얘기하면서 윤회가 한 방 날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온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왔었거든요. 예, 이제 혼자 나가는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란빛 파라솔 밑에서 그녀는 웃는다. 그러니까 노란색 파라솔을 들고 아마 그 윤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명주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그녀와 가지런히 걸음을 맞춘다. 그러니까 윤회가 오늘은 선창으로 가지 말고요.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다른 방향을 둘이서 그렇게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갔다가 거침없이 사람들이 살던 조그마한 울렁거림을 옮겨볼 자리를 그는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눈앞은 좁아져서 눈을 가린 마차 말처럼 숨막히고 지루한 산길을 한 가지 무심한 햇살에 짜증을 부르면서 몰아가는 나날이었다. 자신의 지금 상태를 마치 눈을 그린 마차의 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걷고 있는 거기에서 갑자기 영미와의 관계가 생각납니다. 영미는 아시다시피 태식의 동생이죠. 같이 이제 아버지 친구의 딸인 영미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녀가 목욕을 하고 난 뒤에 그의 방에 와서 농담을 하다가 돌아갈 때에 그 다음 부분 보십시오. 보기가 민망하도록 곱던 살빛이 선웃음을 짓는다. 기껏해야 떠올리는 본이라고는 영미뿐 초라해진다. 영미는 나한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어누이도 아니고 그래서 친구의 누이, 그 다음에 아버지 친구의 딸, 나의 친구, 주인집 딸 하면서 흠칫하게 됩니다. 주인집 딸이라는 부분에서 왜 갑자기 주인집이라는 게 나올까? 그러면서 영미와의 관계 그런 거를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영미라는 경우는 주인집 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는 다시 구름을 바라본다. 반짝이는 작은 물체가 흰 바탕 앞에서 날고 있다. 갈매기였다. 자, 그러면서 이 갈매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흡떠 물 밑에 있는 먹이를 노르고 있는 모습이래만 떼어놓고 보기에는
날개를 기울이며 때로 내려 꽂히고 때로 번듯 뒤채며 스스로 미끄러지는 듯한 노곤한 그림 한 폭이다. 갈매기가 만드는 장면을 보면서 마치 그림 한 폭처럼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명주는 그녀를 돌아본다. 발끝을 내려다보면서 모래를 비비적거리고 있다. 푸른 줄이 간 원피스가 눈이 시다. 나무 그늘인데도 바닷가 햇살은 환하다.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녀는 흠칫하는 듯 했으나 가만 있는다. 오래 그러고 있는다.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오래 끌수록 점점 거북하고 불안해진다. 그녀는 손을 옴지락거리면서 빼내려는 듯이 했다. 그녀의 움직임이 명준을 갑자기 떠밀었다. 잡았던 손에 힘을 주어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다른 팔로 그녀의 허리를 붙든다. 입술을 가져가니 억세게 밀어낸다. 그녀는 두 팔로 그의 가슴을 받치고 머리를 저어 그의 입술을 빗긴다. 명준은 그녀의 허리를 안았던 손에 힘을 주고 한 팔로 그녀의 팔을 젖히면서 앞으로 당기자 그의 가슴을 받치던 윤혜의 팔이 꺾이고 이쪽 가슴으로 푹 안기고 말았다. 그는 두 팔로 그녀의 몸을 죄면서 입술을 더듬었으나 그녀는 고개를 낮추어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면서 끈질기게 마다한다. 명주는 노여움으로 온몸이 확 단다. 그를 감았던 팔을 확 풀면서 그녀의 턱과 뒷머리를 거칠게 붙잡아 틈을 주지 않고 입술을 누른다. 기다리기나 한 듯이 곧 그녀의 입술이 열리고 부드러운 그녀의 혓바닥을 자기의 그것으로 느낀다. 그녀의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머리를 붙든 명준의 두 팔에 무게가 걸려왔다. 그는 가슴으로 그녀의 무게를 받아주면서 그대로 입을 빨았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팔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으나 그의 것을 맞이하는 그녀의 미끄러운 살점은 빠르게 움직인다. 그는 입술을 떼고 그녀의 뺨에 이마에 입술을 댄다. 다음에는 목을 애무한다. 원피스가 팬 틈으로 가슴을 더듬는다. 그녀는 또 한 번 꿈틀한다. 그는 그녀를 힘있게 한 번 가슴에 품었다가 놓아줬다. 자리를 옮겨 앉으면서 흩어진 머리를 만지는 그녀는 아주 가까워진 사람 같다. 사람이 몸을 가졌다는 게 새삼스레 신기하다. 사랑의 고백도 없이 이루어진 일인데 어떤 대목을 빼먹었다는 뉘우침은 없다. 대목이라고 하면 그녀를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반년이란 시간은 되고도 남을 세월이다. 손을 반쯤 내밀었다간 도로 움츠리고로 한 병신스러운 반년. 맑고 가득 찬 기쁨이 있다. 명주는 윤혜의 손을 잡았다가 두 손으로 다독거린다. 손톱 모양이 고운 기름한 손가락이 그의 손을 얼고 온다. 아까 입을 맞추었을 때처럼 그 움직임은 그녀의 마음을 옮기고 있다. 은근한 힘으로 명준의 손가락에 응애오는 미끄러운 다음새를 즐기면서 처음에 그녀가 보여준 마다하는 흉내를 눈감아줄 마음이 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을 들여다본다. 그녀는 부신 듯 얼른 고개를 숙여버린다. 사랑스럽다.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씩 꺾어서 소리를 내본다. 5 손가락을 다 맞추고 다른 손을 끌어다 또 그렇게 한다. 그녀는 아래 입술을 깨물면서 그의 장난을 보고 있다. 명주는 처음 짐작과는 달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주 앉았을 때 시간을 메우는 흉내를 쉽사리 해내고 있는 일에 놀란다. 아무 어려운 것이 없다. 그녀의 10 손가락 마디가 모조리 끝나자 이번에는 그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가서 하나하나 애무했다. 손톱이 깨끗이 손질이 된 손가락을 이빨 끝으로 딱 물어 끊고 싶다. 바다에서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갈매기가 날고 있다. 그날 밤 윤혜가 일찌감치 자리를 뜨고 나간 뒤에 명주는 팔베개를 하고 누워 그녀가 앉았던 방석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흐뭇한 기쁨을 즐긴다. 잠자리 날개 모양 풀이 꼿꼿한 모시적삼을 입은 그녀의 깔끔한 자태가 자기 품에서 숨을 핥아기던 바로 그 몸이라는 일은 그에게 자랑스러움을 준다. 그렇게 튼튼하게만 보이던 돌담의 한 모서리가 멋쩍을 만큼 쉽사리 허물어진 일은 거짓말 같다. 연애가 희한한 기술로만 비치던 명준에게는 뻔히 자기 손으로 만져본 승리조차도 그러므로 헛개비나 아니었던가 싶게 믿어지지 않는다. 입술을 갖다 대자 대뜸 그녀의 입술이 열리던 생각을 그는 빙그레해진다. 그녀는 베테랑인가? 아니, 숨차서 허덕이는 참에 그렇게 된 것이겠지.
내내 두 팔을 들이운 채로였다. 내 허리에 매달리거나 목에 걸려오지도 않았다. 불안한 생각이 든다. 그녀는 그저 갑작스레 당하고 만 것일까? 아니, 그녀의 혀는 토막난 뱀처럼 욕종에 젖어서 꿈틀거리지 않았나? 부드럽게 젖은 그 살점은 분명히 사랑을 말하고 있었다. 명준이 윤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마치 서로 그 전파를 쏘면은 전파를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되는데, 윤회가 순수하면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맑은 심성도 좋고 그런 인물이 윤회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녀 순수함 속에 묻어 있는 현실에 대한 그 안일한 것과 또 현실에 대해서 저는 무지한 거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명준이 생각하는 이념과 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명준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윤회는 저는 그런 거 정신적 생각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에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는 중에, 이제 이 부분에 와서 자, 정신적으로는 서로 교감이 안 되는데 이제 육체적 교감이 일어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 교감을 하게 되는데, 이 육체적 교감에서 보시다시피 만만치 않은 젊은이들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손을 그녀에게 잡습니다. 그렇게 잡았더니만은 바닷가 해살은 환하다. 그녀의 손을 잡는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흠칫하는 듯 해서나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다.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오래 끌수록 점점 거북하고 불안해진다. 여기 문장을 한번 보세요. 문장은 짤막짤막짤막짤막짤막 이렇게 되지죠. 뭔가 긴박함이 보여지죠. 바닷가 해살은 환하다.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녀는 흠칫하는 대신에 가만히 있는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장이 계속 짤막짤막하게 뭔가 긴장감을 갖게 되죠. 우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그녀의 허리를 안게 되고 입술을 가져가니 억세게 밀치더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둘이서 마침내 육체적 관계를 갖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턱과 뒷머리를 거칠게 붙잡아 틈을 주지 않고 입술을 누른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부분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슴으로 그녀의 무게를 받아주면서 그대로 입을 빨았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팔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으나 그것을 맞이하는 그녀의 미끄러운 살점은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을 떼고 그녀의 뺨에 이마에 입술에 댄다. 그는 그 다음에는 목을 애무한다. 움피스가 팬 틈으로 가슴을 더듬는다. 그녀는 또 한 번 꿈틀한다. 그는 그녀를 힘있게 한 번 가슴에 품었다가 놓아줬다. 아주 그 관계가 있는 장면들을 상세히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떻게 여기서 묘사되고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자는 것에서 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가까워진 것 같다. 네, 이 부분이 참 멋지지 않나요? 이때까지 생각으로는 자꾸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둘이서 관계를 맺고 나니까 이제 가까워진 사람 같다. 사람이 몸을 가졌다는 게 새삼 신기하다. 참 멋있게 되죠. 사랑의 고백도 없이 이루어진 일인데 어떤 대목을 빼먹었다는 뉘우침은 없다. 그렇죠? 뭐 사랑한다든지 뭐 어떻다든지 어떤 그런 것도 없으면서 두 사람 육체적 관계를 가졌더니만은 굉장히 가까워진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주는 윤혜의 손을 잡아다가 또 손바닥으로 다독거린다. 그렇게 하면서 손톱 모양이 고운 기름한 손가락이 그의 손을 얹는다. 아까 입술을 맞출 때처럼 그 움직임은 그녀의 마음을 옮기고 있었다. 참 표현도 재밌게 했죠. 이제 관계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손가락을 내무해주는 그런 것 보게 됩니다. 은근한 힘으로 명준의 손가락에 응해오는 미끄러운 다음새를 즐기면서 처음에 그녀가 보여주는 마다하는 흉내를 눈 감아줄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녀의 눈을 들여다본다. 그녀는
눈부신 듯 얼른 고개를 숙여버린다. 사랑스럽다. 이 부분에서 보면은 역시나 사람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는 이제 사랑스럽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하지 않습니까? 하룻밤이라는 게 한 번에 이제 만리장성을 쌓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주 앉았을 때 시간을 메우는 흉내는 쉽사리 해내고 있는 일에 놀란다. 아무 어려운 것이 없다. 그녀의 열 손가락 마디 모조리가 끝나자 열 손가락을 이렇게 똑똑똑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은 그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또 예무해 줍니다. 손톱이 깨끗이 손질된 손가락을 이빨 끝으로 딱 물어 끊고 싶다. 참 이 표현도 재밌죠. 그렇게 이제 낮에 처음으로 둘이서 관계를 맺고 난 뒤에 그날 밤 얘기입니다. 그날 밤 윤혜가 일찌감치 자리를 뜨고 아마 밤에 거기에 왔다가 얘기를 하다가 일찌감치 이제 윤혜가 장을 뜨고 명주는 팔백을 보고 혼자 누웠다. 그러면서 잠자리 날개 모양 풀이 꼿꼿한 목시적삼을 입은 그녀의 깔끔한 자태가 자기 품에서 숨을 핥다기는 바로 그 몸이라는 일은 그에게 자랑스러움을 준다. 예? 이 표현도 재밌죠? 자랑스러움을 준다. 그렇게 든든하기만 보이던 돌담의 한모서리가 멋쩍을 만큼 쉽사리 흐물어진 일은 거짓말 같다. 이제 명준이 생각할 때 윤혜가 그렇게 단단한 돌모서리 같은 게 이제는 허물어진 게 그렇게 쉽게 또 허물어졌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무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제 생각을 혼자서 합니다. 그녀가 어쩔 수 없이 내게 당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야, 그녀는 분명 내 허리에 매달리거나 목에 걸어올지도 않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불안한 생각도 들고 그녀의 혀는 토막난 뱀처럼 욕정에 젖어서 꿈틀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그렇게 합니다. 가장 값진 전리품은 사람인 양 싶다. 이 부분이 멋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난 뒤에 가장 큰 전리품을 하나 얻는 것. 그래서 사람을 가졌다는 어떤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전리품은 사람인성 싶었다. 그의 만족은 그처럼 크다. 그녀의 마음을 그동안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몸의 한 군데를 내받은 지금에야 마음 놓고 믿을 수 있었다. 마음은 몸을 따른다. 몸이 없었던들 무얼 가지고 사람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보고 지라는 소원이 우상을 만들었다면 보고 만질 수 없는 사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하고 싶은 외로움이 사람의 몸을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의 몸이란 허무의 마당에 비친 외로움의 그림자일 거다. 그렇게 보면 햇빛에 반짝이는 구름과 바다와 매, 하늘, 항구에 들락거리는 배들이며 기차와 궤도, 나라와 빌딩, 모조리 그 어떤 우람한 외로움이 던지는 그림자가 아닐까. 커다란 외로움이 던지는 이 누리는 그 큰 외로움의 몸일 거야. 그 몸이 늙어서 그는 더 큰 외로움의 바람을 짊어지지 못할 때 그는 뱉던 외로움의 씨를 낳지. 그래서 삶이 태어난 거야. 삶이란 잊어버린다는 일을 배우지 못한 외로움의 아들. 속였기 때문에 또 다른 속임의 대상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오입쟁이의 계집들. 그게 삶이야. 이거다 싶게 마음에 드는 계집을 만났을 때만 오입쟁이는 고단한 오치장을 그치고 파자마로 갈아입을 것이며 으뜸 가는 아이를 낳았을 때만 외로움은 씨 뿌리기를 그칠 것이며 공간은 몸 푸는 괴로움을 벗을 거야. 삶이란 끝 가는 데를 모르는 욕정 탓에 괴로운 애 잘 낳는 여자의 아랫배 같은 것. 형사의 발길질에 멍이 들고도 관념 철학자의 달걀답게 이런 어수선한 곤달걀 속 같은 꿈 넋두리 속을 오락가락 하다가 잠이 든다. 이따금 들리는 백고동 소리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산새울음 소리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백고동 산새울음 소주잔을 들어서 쭉 들이켠다. 목에서 창자로 찌르르르 한 게 흘러간다. 이 목노 술집은 인천에 와서 단골이다. 얼마 붐비지 않은 게 좋았고 내다 보이는 창밖이 좋다. 마루장 밑에서는 바다가 철썩거린다.
다 탄 담배를 창밖으로 던진다. 더 드릴값쇼? 주전자를 한 손에 들고 주인이 등 뒤에 서 있다. 주전자를 잡은 손마디가 유난히 굵다. 명주는 별 뜻도 없이 주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천천히 머리를 든다. 아니요. 웬일인지 주인은 서성거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눈치다. 명주는 웃었다. 머리를 끄덕이면서 자기 옆자리를 가리킨다. 앉으라고. 그러자 주인은 주전자를 상에 올려놓고 두 손바닥을 비비듯 하면서 은근한 말투가 되는 것이다. 배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낯빛이었다. 야릇한 얼굴이다. 그 말을 할 때 그는 문간을 흘끗 쳐다보았다. 괜찮아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전 알았었죠. 배라니? 헤헤헤. 괜히 이러십니다. 처음엔 다 그러시지요. 주인은 컵을 집어다가 제 손으로 한 잔 따라 마시고는 명준의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했다. 그 말에 몸에서 힘이 스르르 빠진다. 마음이 푹 놓인다. 마치 그 말을 기다리기나 했던 것처럼 태연하다. 그 태연한 빛을 보자 주인은 그것 보라는 듯이 이번에는 그쪽에서 시무룩해지는 것이다. 명주는 담배를 뽑아 입에 물고 불 댕기는 것을 잊은 듯 멍하니 창밖을 내다본다. 가랑비는 짙은 안개 같다. 안개 속에서 이따금 짧은 백고동이 울려온다. 안개 속에 윤혜의 흰 가슴이 있다. 그가 만지게 맡겨주던 촉촉히 땀밴 가슴이 가랑비를 맞으며 둥둥 떠 있다. 그 분지에서 자지러지게 어우러지다가 그녀는 불쑥 저것 갈매기 이런 소리를 했다. 그녀의 당돌한 말이 허전하더니 그 바닷새가 보기 싫었다. 그녀보다도 더 미웠다. 총이 있었더라면 그는 너울거리는 흰 그것을 겨누었을 것이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겼을 것이다. 흰 가슴 위에서 갈매기가 날고 있다. 비에 젖어. 그녀의 마음을 그동안에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몸 한 군데를 내받은 지금에야 마음 놓고 믿을 수 있었다. 마음은 몸을 따른다. 와, 멋있는 말입니다. 마음은 몸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윤회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겠죠. 마음이 몸을 따른다. 그렇게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어지면서 사랑이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몸이란 허무의 마당에 비친 외로운 그림자일 게다. 그러다 보면 햇빛이 반짝이는 구름과 바다와 매, 하늘, 항구에 들락날락한 배들이며 기차와 궤도, 나라와 빌딩, 모조리 그 어떤 우람한 외로움이 던지는 그림자가 아닐까. 커다란 외로움이 던지는 이 누리는 그 큰 외로움의 몸일 거야. 아무튼 혼자서 계속 밤에 윤회가 떠나고 난 뒤에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혼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윤회와의 이 관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볼게요. 이제 마침내 윤회와의 육체적 관계를 맺었던 그러면은 명주는 그러면은 육체적 관계가 맺었으니까 더 밀착되어지는가 보다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되어지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막 숭상하고 또 그 다음에 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윤회와의 관계 속에서 육체적 관계 속에서 정신적인 교감을 갈망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정신적 교감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저는 정신적 교감은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단순한 육체적 위안은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면 육체적 위안은 얻으실지 모르겠는데 내면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그 고독과 갈증, 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다음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만은 명주는 마침내 윤회와의 관계를 더 지속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남한 사회에서 사랑과 이해 또 남한 사회에서의 어떤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한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것 또는 이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볼 자기를 이해해 주실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버지가 있는 북으로 월북하려고
마음먹게 되는 얘기입니다. 좀 뭡니까? 애달다 할까요? 애석한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이게 남한 사회가 갖게 되는 한계를 이 윤회의 태도와 윤회의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마치 남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천박함, 자본주의 사회가 갖게 되는 어떤 당장의 육체 중심 그런 정신세계가 빈약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윤회와의 관계 속에서 더 처절히 느끼게 되는 그런 일로 되어져 버리죠.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언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얘기입니다. 이따가 들리는 백고동 소리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산새 울음소리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뭔가 하면은 이제 주막집에 가서 소주를 한 잔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소주잔을 들어서 쭉 들이킨다. 목에서 창자로 찌르르 한 게 흘러 들어간다. 이 목로 술집은 인천에 와서부터 단골이다. 그러니까 그 목로 술집을 이제 찾아가서 술 한 잔 이렇게 합니다. 더 드릴 값이요 하면서 지켜보다가 또 이렇게 옵니다. 주전자를 들고 천천히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주인이 하는 얘기가 주전자를 상에 올려놓고 옆에서 앉아서 하는 얘기가 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의아한 얘기죠. 그런데 뭔 얘기인지 모르고 갑자기 그렇게 술집 주인이 배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뭔 소리인지 말을 못 알아듣죠. 괜찮아요. 다 처음에는 이래요. 이제 주인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라니요? 그렇게 이제 이명준이 물으다 에이 왜 이랬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러시죠. 이렇게 하면서 또 말을 이럽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이 젊은 친구가 거기 와서 소주 마시면서 이렇게 창을 내다보고 있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월북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당시는 이제 그랬답니다. 6.25 전쟁 직전이었으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서 이쪽 인천에서 배를 월북을 하는 그런 배들이 다녔는데 그래서 배가 있다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주는 불쑥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고 그저 멍하니 창밖에 가랑비짓한 안개 속을 봅니다. 그런데 역시 작가들은 이런 부분이 참 멋있게 표현합니다. 안개 속에서 이따금 짧은 백고동이 울려온다. 안개 속에 윤회의 흰 가슴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또 사귀어서 그렇게 했던 윤회를 두고 북으로 간다 했을 때는 사람이면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런데 그 안개 속에서 윤회의 흰 젖가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만지게 맡겨주던 그 젖가슴이 어떤 젖가슴이라고요? 만지게 맡겨주던 촉촉이 땀이 밴 가슴이 가랑비를 맞으며 둥둥 떠 있다. 어떻게 되나요? 거기 배가 떠 있는 모습들을 마치 윤회의 젖가슴이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분지에서 이제 또 생각이 그 전에 같이 첫 관계를 가질 때 윤회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윤회가 저 갈매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명주는 그 갈매기를 보면서 생각에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었다. 이제 그겁니다. 영감은 두 사람 관계를 하는 걸 누가 봤나요? 갈매기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총이 있으면은 마치 쏴버리고 싶은 그런 갈매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혼자서 바깥에 안개 속에 배를 보고 있는 그때에 술집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북 가는 배 말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명주는 이제 더 이상 남한에서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진 걸 느끼게 됩니다. 그나마 남한에서 있던 남한의 광장이라는 건 다 가식이고 사기꾼들 득실거리는 자리고 믿을 만한 자리가 못 됐다면은 그나마 자기 자신이 잘 지켰던 밀실이라는 자기 개인적인 거는 잘 보장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아버지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들께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 남한 사회에 대한 정내미를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윤회를 찾아가서 윤회께도 뭔가를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윤회는 어떻게 되나요? 전형적인 남한 사회에 있는 그런
그 천박한 자본주의, 윤회의 몸뚱아리는 한마디로 천박한 자본주의지 명준이 생각하는 정신적인 것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만의 발 디딜 자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에 이 선창가에 앉아서 선술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이북가는 배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고 있는 우리 쪽에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